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조선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뀐 결정적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넓고 깊게 한국사의 맥락을 짚는 책 페이지 투북스의 한국사는 없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 아시나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대항해 시대는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리오무 디아스가 사망하고 2년 뒤인 1502년을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동시에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 시대로도 불리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대항해 시대는 항해술의 발전으로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한 시기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항로를 개척하고 마젤란 탐험대는 세계 일주에 성공했죠. 전 지구적 국제무역을 가능케 만들었으며 근세의 시작점으로도 여겨집니다. 동시에 약탈과 지배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죠. 유럽 문화와 기술이 유럽 밖으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전염병도 함께 확산되었고 정복과 노예, 식민지의 개척도 이루어졌거든요. 게임 대항해 시대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고증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게임 속에서 중국, 당시 명나라에 도착하면 병사들이 몰려와 이방인에게는 교육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뭐라 하죠. 그런데 이게 조선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뀐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부터 쭉 이야기해보죠. 대항해 시대 게임 속에서 병사들이 몰려와 이방인에게 교육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시행했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나라 시기 주민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해금령을 내렸거든요. 해양 세력과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었지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는 특이한 교육 시스템을 운용했죠.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의 주인이 된 명나라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폐지하고 조공질서에 편입된, 그러니까 조공국이 아니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무역을 할 기회는 명나라가 허락한 사신을 보낼 때밖에 없었죠. 조선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인데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명나라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큰 무역 대상국이죠.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무역국의 위치로 볼 때 명나라는 압도적인 위치였으니까요. 게다가 앞에서 말했던 해금령 때문에 육로로 교육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물동량도 감소했죠. 명나라는 고려를 길들이기 위해 조공과 교육을 이용했습니다. 명나라가 선택한 방법은 1년에 단 3번만 조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조공을 적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 말했던 무역을 할 기회는 명나라가 허락한 사신을 보낼 때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명나라의 비단과 사치품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려 지배층은 무역에 참여해 이익을 누렸죠. 실제로 당시 명나라에서는 고려 사람들은 사대를 구실로 무역하러 왔을 뿐이라고 빈정될 정도로 조공을 통한 무역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조공 횟수를 줄여버리면 고려 지도층은 돈줄이 마르기 때문에 길들이는 데 사용한 것이죠. 이렇다 보니 외교는 일방적이었고 이 양상은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공은 곧 수탈이라고 배웠지만 이렇게 말해버리면 명나라가 왜 조공을 줄이려 하고 고려와 조선이 조공 횟수를 늘리려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미국의 경제사학자 이메뉴엘 월러스턴의 세계체제 이론에 따르면 16세기 대항해 시대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체제로 묶이기 시작했죠. 과거 국가 간의 무역과 교육을 책임졌던 것이 육지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전 세계 공동화폐이지만 당시에는 은이 매개체였죠. 이 세계적인 흐름에 명나라와 조선, 일본도 영향을 받았죠. 바로 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은이 가장 필요한 국가는 명나라였습니다. 세금 납부도 은으로 받은 나라가 명나라죠. 은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명나라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명나라에 은을 팔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조공 정책 때문이었죠. 조선은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0년에 1번만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죠. 결국 각종 불법 무역이 시행되었고 과정에서 폭력은 물론 사망자도 엄청났습니다. 왜구가 하필 명나라 때 극성을 부린 게 이런 배경 때문이죠. 일본은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 무역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더 많은 물건들이 나왔죠. 성장할수록 일본은 명나라와의 교육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입장은 완고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이 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도 설명됩니다. 주변국들이 그토록 원하는 명나라와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명나라의 금과 은의 교환비는 1대 6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1대 10이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무역상들은 일본에서 은을 사서 명나라에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이토록 은이 넘쳐났던 걸까요? 양인 김감불과 장려원서 송도비 김검동이 아뢰기를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무쇠화로나 냄비 안에 매운 채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수출 위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시험해보라 하였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입니다.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해낸
해내는 기법과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후에 연은 분리법이라고 명명된 이 방법은 녹는 점을 이용해 은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은광석을 며칠이고 가열해 남은 채에서 순수 은을 걸러내는 고대 기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땔감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노동력과 시간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은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본 연산군은 은을 넉넉히 쓸 수 있다고 흡족해하며 조선 최대 은광이 있었던 한경도 단천에서 은을 캐도록 지시했죠. 하지만 연산군 시대가 막을 내리자 은광도 표적이 되고 맙니다. 연은 분리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왕의 지시도 내려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연은 분리법으로 빛을 본 게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은광 개발을 막고 한 세대가량 지난 1542년 조선 조정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일본 사신이 약 3200kg의 은을 가져와 무역을 요구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양이었죠. 중종실록을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은이 도성에 가득 찰 정도라거나 일본 상인들이 은을 대거 가져와 무역을 요구한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일본 사신들이 물건을 주며 은을 요구했는데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일본이 은을 갑작스럽게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서 개발한 연은 분리법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었죠. 일본 시네마현에 있는 이와미 은광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1526년 가미야 하사사다가 개발했고 여기에 조선에서 경수와 종단이라는 기술자를 초빙해 연은 분리법을 습득했다고 나와있죠. 국가에서 막아버리자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특히 이와미 은광에서 나는 은광석에는 다량의 납이 섞여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 연은 분리법은 신의 선물과도 다를 바가 없었죠. 17세기에 이르러 일본은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캐냈는데 이와미 은광은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에 이어 세계 제2의 은 생산지로 꼽혔습니다. 이와미 은광은 158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생산된 은은 군자금으로 요긴하게 쓰였고 일본은 은을 팔아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총포와 무기를 샀죠. 이 무기들은 고스란히 임진왜란 때 쓰였고요. 조선이 개발한 연은 분리법이 임진왜란의 바탕이 되었다는 건 아이러니이자 비극이죠. 게임 대항해 시대에도 역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양의 특산품인 인삼을 가져와 항저우나 나가사키에 가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죠. 반대로 나가사키에서 은을 구입해 조선과 중국 쪽에 팔 수도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실과 좀 달랐습니다. 이방인은 한양에 가서 인삼을 살 수도 은과 비단을 팔 수도 없었거든요. 일본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은 조선의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이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교역하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했던 것과 달리 조선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조선도 일본으로부터 은을 들여왔지만 이 은이 사용된 곳은 무역도 경제를 위해서도 아닌 양반의 사치품이 다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바다로 세계가 교류를 하고 발전을 하던 시절 조선은 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 버렸죠. 종합하자면 정치로 인한 조선의 기술과 기술자 유출이 일본과 조선의 현저한 차이를 만들었고 여기다 외교 정책까지 더해져 조선은 시대에 뒤처지고 일본은 시대를 따라가면서 극심한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번 영상은 넓고 깊게 한국사의 맥락을 짚는 책 페이지 투북스의 한국사는 없다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 더한 것이나 빼고 편집한 건 있지만 책의 10장 대항해 시대 조선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뀐 결정적 사건의 내용이죠. 추천사를 보면 인류는 역사라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 존재란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다. 흐름에 무지하다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흘러갈 뿐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저자는 역사에 대한 시각은 물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역사 문제와 갈등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그 진실과 핵심을 그려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추천사를 쓴 사람이 저네요. 네, 그만큼 추천하는 책입니다. 댓글에 서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선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뀐 결정적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